계시니까 일단 오늘 우리 하는 걸 소화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최근에 뭐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최근 상황 먼저 단편적인 상황 같기도 하는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아산 온양시장 방문해서 거지 같아요 했던 그 발언 관련해 가지고 좀 충격이 컸었죠. 컸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서민적이고 악의 없는 표현이었다. 이로 인해서 비난받는 거 안타깝다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그냥 오해 풀어주는 것이지 지지층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덧붙였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가 지금 얼핏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데 영부인이 시장에 나가면서 며칠 전에 나가서 사전에 섭외를 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너머리 가서 뭐 꿀을 찾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그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연출이라고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고서 정치적 효과를 본다. 이것은 국민들의 민도를 너무 낮게 본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고 그 구체적인 내막이 어떻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이 시장 거리에 가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 대통령이 평소에 그 서민을 챙기지 않다가 시장 통에 가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 서민을 챙기구나 이런 식으로 의식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정치는 대단히 가벼운 정치다. 예, 좋네요. 그런 이벤트 자체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지난 9일날 있었죠, 그 일이. 예. 그런데 그걸 어제야 청와대가 발언을 좀 안타깝다라고 하고 또 뒤끝에 지지자를 향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덧붙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얘기입니다. 결국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대통령 행사 또 영부인 행사의 문제점이 앉아니까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 정부는 상당히 많은 기획과 이벤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뭔가 상당히 격의 없이 소탈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각본 없이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마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속였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만약 그것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뭔가 지금 이 정부의 절박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상당히 똑같은 식으로 저는 좀 비판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아산입니까? 예, 온양의 아산의 온양. 예. 온양의 그 반찬 가게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보면 저는 결국은 지금 이번 이 선거에 임하는 이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 열성 지지층들의 생각 자체가 얼마나 상당히 좀 속 좁은 건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내세웠던 것이 소위 말해 협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다 하더라도 그걸 포용하고 끌고 가고 안아주고 뭐 그렇게 해서 협치라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는 협치가 지금 협량 속 좁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대표적인 단면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열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친문 또 뭐 일종의 팬덤들이 지금 몰려서 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치인이라면 좀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 지금 뭐 전통시장 가게에는 아주머니지 않습니까?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신상을 틀어서 이렇게 공격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면 상당히 안타까웠겠죠. 말 그대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까지는 저는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좀 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친문들 이런 이 행태에 대해서 왜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과거 경선 과정에서 이 친문들의 아주 상당히 강력한 지지가 이 댓글로 표출됐을 때 아마 경선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이 양념이라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좀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건 경선이 과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상에서 생활하는 이 상인들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에 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따끔하게 일침을 가할 필요도 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선거에서 가랑비 옷 뜯는다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가 좀 더 강한 해초리를 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친노도 이런
집단성이 있었지만 신상털기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이기까지 그렇게까지는 하는지는 않은데 이 친문 쪽으로 넘어와서는 가장 큰 차이가 이 의견이 다른 진영에 대해서 뭐 속된 말로 죽이겠다는 식으로 달라드는 이런 신상털기까지 하는 게 참 특이해요. 좀 고도화됐다 봐야지. 예. 이게 인터넷 기술이. 기술이 그 고도화뿐만 아니고 그냥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소위 말하는 대중관이라든가 사회의식 가치관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 상당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병적인 현상이에요. 네, 주제 뭐 몇 가지가 겹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독재는 항상 보면 파시점, 네. 파시점에는 돌격대, 홍위병이 있다. 전형적인 형태로 지금 갖추어 가고 있다고 봐요. 히틀러도 옛날에 예세이라고 부르는 돌격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돌격대 대장을 제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도 폐해가 컸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이번 정권이 총선에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이 문제들이 뭔가 하면 하나는 우한 폐렴에 대한 판단 미숙이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진문 김남국이가 벌이고 있는 저런 사태. 김남국은 그냥 조국 편찬위원회가 아니라 문준용이 친구잖아요. 문준용이 변호사고 왜 다 그걸 외면해? 그러니까 문준용이 친구고 변호사다라는 부분이 지금 김남국 사태의 핵심인 거예요. 내놓고 땅을 깔아뭉개면서 출마하겠다고 우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과 연관되는 그 연장선상이 뭔가 하면 60년 문준용이 변론하는 배경이 친구였기 때문에 했어요? 아니면 다른 계획이었어요? 그때가?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예요. 손혜원이하고도 각별히 가깝고 네,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김남국은 거기에 좀 재판을 다 맡았잖아. 특수한 관계더라고요. 네. 지입으로 자랑 많이 합디도 안 들었으니까 지입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64명의 그 민주당 지역구 공천자들에게 지금 추가 공모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하는 길은 좀 모지라도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현재 현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선에 대해서는 경쟁이 조금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꾸면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가치를 가진 사람을 바꿔야 될 건데 진문으로 바꿔서 현역을 드러내면 그 휴유증에다가 그다음 정치 실제 선거 경험이 일천한 진문들이 와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겠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대규문들이 선거 앞두고 저러니까 어차피 문을 이래도 지지하고 저래도 지지하는 사람이야 좋겠지만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환멸을 안 느끼면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한 폐렴 문제를 그냥 부족하지만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포지션을 유지해 왔으면 뚫릴 수도 있다. 그게 뭐 이 인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 왜 입국을 차단 안 하는 문제에서는 차단을 좀 하는 모양새를 갖다가 이렇게 보이면서 중국에 뭐 성을 한두 개라도 늘리면서 이렇게 가면서 했더라면 일이 좋았을 건데 저는 여기에 커다란 문정권에 지금 고장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문제 없다. 이제 수습이 된다. 안정이 곧 될 거다. 종식될 거다. 공포를 가지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밑에는 전부 거기 맞춰서 사실상 저는 청와대가 우한 폐렴에 대한 그 발표에 대한 이 관리센터 기능을 해왔다고 봅니다. 복지부나 뭐 이런 질본이 아니라 질본은 대변인이고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별일이 없다라고 선언하자 말자 또 청와대가 잘 대처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칭찬받는다고 기사가 수십 개 뜬 다음 날 어제부터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오기 시작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는 전부 다 청와대에 대한 책임으로 돌아설 거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더 확산되는 국면에서 선거라는 게 되겠네요. 저는 선거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입장으로 봐서 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승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 일정도 연기하려고 할 거라고 봐요. 왜? 이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올림픽도 뭐 연기한다 소리가 좀 나오는 마당인데 그 다음에 성산 자체는 더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우한 관련 좀 더 따로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처음에 꺼냈던 것 좀 얘기하죠. 그 우리 한 소장이 파시점이다, 독재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 기본적으로 돌격대가 따라붙는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문 강경파가 바로 그런 부류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인데 저는 그 문정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파시즘 독재라고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그게 이번에 이제 아산 반찬 가게 아주머니 예. 제가 그 영상을 생생하게 그 보고 들었는데 뭐 거지 같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예. 그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 나눌 때 정말 뭐가 잘 안 돌아가고 뭐가 어렵고 이럴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걸 대통령인지 알고 대통령 앞에서 오히려 저는 각본에서 그랬다면 몰라도 각본 없이 그렇게 썼다는 것은 일반 대중이 대통령한테 생각하는 게 어떤 파시즘이다,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주 이해합시다 사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당이 이렇게 1년 전부터 뭐 경선 룰을 확정하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왔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지만 과연 그러한 그 시스템 공천으로 갈 때 그 공정성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인터넷에 이 강력한 그 친문 부대들 이 부대들의 어떤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시스템 공천이 그런 우려를 갖다가 좀 저는 했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김남국 변호사는 옛날에 이렇게 방송도 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 걸어서 하도 안타까워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말이 보니까 그 다음 날 보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 햇말하고 똑같더라고. 예를 들면은 정치를 하려면은 처음 나왔을 때 이런 모양 앞제비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유시민은 처음에 어떻게 했는데? 아니 요즘에 알릴레오에서 김남국 아니 그러니까 대해서 유시민이 이야기- 그런 말할 김남국에서 자격이 있느냐고 말이야.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오려면은 이 상대당 의원 현역이 있는 데서 붙어라. 그게 바람직스러운 거지. 지금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금태섭 변호사란 게 그냥 한 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조국 때 거기에 대한 좀 나름대로 이 비판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공수처법 통과할 때 이해찬 당대표가 일식집에서 밥까지 사면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권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공천이다 뭐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조용하게 오고 있잖아요. 조용하게. 근데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 몇 명의 그 초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했다고 보여지고 그게 민주주의의 건강한 모습 아닙니까? 그걸 포용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민주정당이 아니라고 볼 정도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거기에다 이 친구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자객 공천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당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촛불 혁명의 이번 국회에서는 촛불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총선을 통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어쨌든 담보할 수 있는 게 여당 민주당인데 예를 들면은. 근데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촛불 혁명의 주체다. 국회에서 혹시 대상은 아니고? 대상이 아니라 그런데 금방 잘 정확하게 표현하시는데 촛불혁명의 대상처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60일도 채 안 남은 이 총선 기간이지만 뭔가 당 내부에서 일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보수 통합의 미래통합당에서 혁신이 없으면 통합도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 혁신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새로운 길을 갖다 제시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봅니다. 네. 지금 친문 팬덤을 이야기하는 건데 친문 팬덤의 이제 그 현상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이 층들이 누구냐? 전 국민층에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세대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386 후배 세대들입니다. 40대, 50대 초반 요 세대들이에요. 요 세대들의 그 세대적 문화적 특징이에요. 소위 학교 다닐 때 서태지 세대들이죠. 그리고 이 일부는 이미 또 당에 들어와 있죠. 이야기했는 김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팬덤의 오위에 보면 이런 일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은 당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그런 입장으로 그거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김 변호사의 그 금태섭 그 지역구만 국한되면은 그 지역에 한 지역구의 현상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유사한 일이 종천 지역구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종천 지역구도 보면은 일반적인 평가는 종천 지역구에 대해서 페널티에 가까운 어떤 그런 조치 비슷하게 지금 물리면서 해석이 되고 언론에 유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추가 공모 지역 말이죠. 예,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건 추가 공모는 아닙니다. 경선을 붙인 거지. 경선인가? 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전번 자담에서 이야기했죠. 마치 4년 전에 어떤 현상하고 오버랩이 되는 친문 이 편든 친문 중심의 어떤 이 그 당내의 그 경선에서의 그 영향력이 과거 친박의 영향력이 오버랩되는 거고 그것이 문화적 현상으로서 나타나서 이 반찬 가게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 당시도 아마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갖고 그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봉변당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친박들이 하는 짓이 똑같았잖아요. 예. 네. 아까 나왔던 것중 저도 이제 진행자지만 하나 좀 짚어주고 싶은 게 아까 그 유시민 이사장이 초선 진입하려면 험지가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 문제는 꼭 짚어주고 하고 싶어요. 유시민이 맨 처음 정치권에 진입했던 게 2003년 4.24 보궐선거였었는데요. 그때 유시민은 개혁당 후보였었고 새천년 민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정부 초기에 정모, 김모, 이모를 동원해서 주저앉히고 본인이 그때 후보 단일화가 돼가지고 당선됐고 해서 그 다음에 백바지 사건 일으키고 했던 그건데 본인은 오히려 권력을 통해서 주저앉히고 정치에 초선 진입했다는 점을 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그 진중거의 그건 잘 모르는 모양이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진중거가 아니면 딱 이렇게 그런 게 나니까. 한두 개가 아니지만은 그때 내가 그 너무나 주변에 있고 상황 그때부터 내 유시민에 대한 판단을 주목해서 봤기 근데 때문에 고향이죠, 고향. 그래서 알고 있는데 본인 진입할 때는 권력 동원에 주저앉히고 당선됐던 사람이 험지 그걸로 보자면 오히려 지금 김남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고 본인은 완벽하게 제압해 가지고 당시에 갔던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민주당 정권의 아주 열성적 지지층들 특히 그중에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세력들이 앞서 그 시장 상인에 대한 그런 공격이 네. 결국은 지금 그 강서갑의 그런 사태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인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봉주 전 의원이 강서갑에 그러니까 후보 자격이 박탈당하고 난 뒤에 그럼 기존에 있는 후보들 간에 경선을 붙였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추가 공모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그 추가 공모한 것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김남국 변호사가 지금 도전하는 양상이 빚어지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그럼 추가 공모 자체가 이 지금 이 그 당의 승소를 했던 금태섭을 찍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단독 공천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쉬운 경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친문들의 눈치를 보고 지금 추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이미 단수는 아니었고 몇 명 있었죠. 3명인가 있었죠. 합해서.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경선을 붙이면 되는데 그 기존에 있는 사람도 후보들 공모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약하지도 않던데. 그러니까 뭐 강선우 방송하는 강선우라든가 강선우 한 명이 같은 뭐 거. 이런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친구들하고 붙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걸 갖다가 일종의 평지풍파가 된 이유는 결국은 그러니까 친문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민주당이 지금 본고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나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상 자체가 어떻게 비치냐면 앞서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4년 전을 보는 듯한 기시감,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 김남국 변호사를 옹호하는 그런 당의 열성적인 그런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결국은 앞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과거 4년 전에 새누리당의 그러니까 친박 간별사를 자처했던 그런 아주 열성적인 친박 세력들의 그러한 성화처럼 보이는 거고요. 졸지에 금태섭 의원은 지금 민주당판 유승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만약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가버리면 그렇다고 한다면 집도끼는 뭐 자기들의 정체성이 맞지 않는 금태섭을 쳐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선거에서 끈 잡는 게 매라고 결국은 지금 선거를 이기려고 하면 중도층 무당층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표심은 다 날아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김남국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지금 개혁을 위해서 자기는 경선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 경선에 설사 이겼어. 이긴다 하더라도 전투에서 이기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인 총선 결과는 져버리는 전쟁에서 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어제 이제 공모 마감을 해서 19일 날 공모 마감을 했으니까 지금 후보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 차원에서 아마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정말 총선에서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친문 또는 친문 팬덤의 그 저기 이 분위기에 젖어 있는 이 세력들의 당내 영향력을 생각하면은 김남국 변호사가 거기에 공천이 허용이 되면은 아마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경선 구조 또 지역 내의 어떤 그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권리당원 한 명도 없다 이래서 그게 근데 아니고 뭐 조직 본인은 그쪽은 옛날에 훨씬 더 강하죠. 민주당이 보면은 인터넷 당원제를 표방하면서 이 당원들의 소위 말하는 과거 나이가 많은 전부 다 인터넷이라 이거를 가입하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당원들은 가입하지를 못해요. 재가입을 다 시켜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권 40대 그 저기 친문 팬덤 현상의 그 분위기가 저기 그 상당히 동감하는 이 사람 위주로 당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남국 변호사가 거기 가면은요 자기가 평소에 같이 했고 관리하고 안 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결정 내려버리면은 그런 그 표시들은 자동으로 움직여 버리니까요. 저는 이제 그 당에서는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을 늘 접하고 있는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동안 이렇게 조용하게 이끌어왔죠. 이번 같은 경우는 바로 자기도 선거에 직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당 공식 회의라든지 그 자기들 간의 그 소통망 이게서도 지금 이게 대해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골치 아픈 거죠. 예, 김남국 변호사한테도 분명히 설득을 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끝까지 절에 나간다니까. 본인의 설득인지 아니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설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 지금 민주당 아까 여기는 지금 상당히 그 승산도 계속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그 우리가 진방 한 달, 논쟁 때하고 예, 자칫하면 유사하게 된다라고 한 달 얘기하고 전에 있는데. 이야기했던 거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지금 추미애 장관의 그 검찰 개혁을 지금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내세운 여러 가지 검찰에 대한 압박 자체가 일종의 정권 핵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는 그러한 하나의 이 몸부림처럼 비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면서 상당히 아마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결국 검찰 장악이어서 이러한 의구심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들. 국민이 그쪽으로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좀 기울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실 지금 이 최근에 언제나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나왔던 갤럽 조사가 보면 이 지금 뭡니까 정권 심판이냐 네. 야당 심판이냐 부분이 한 달 전하고는 완전히 뒤바뀐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에 물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야당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약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우위를 가릴 수 없다고 하지만 한 달 전에는 상당히 야당 심판이 월등히 우세했던 그 추세가 반전이 됐다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상당히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여론이 반전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중도층 무당층들이 지금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는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중도층 같은 경우는 약 11% 정도가 더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층 같은 경우는 뭐 한 80대 20 정도로 지금 정권 심판론에 대해 더 강한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빨리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모든 게 좀 느리다. 그리고 특히 이 또 지금 이 물론 이 그 갤럽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경향신문 임미리 교수의 예. 그러니까 뭐 기고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대응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부분들은 더욱더 큰 화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당장 사실 이 정치를 아직도 마무리 안 됐다고 보세요? 마무리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그 수습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임미리 교수 같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정권이 뭐 소위 말해서 촛불로 집권한 정권이라고 한다면 전임 정권의 불통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갖다가 상당히 만회하고 더 그 국민과 소통을 잘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정부라고 한다면 이런 자신들에 대한 쓴소리조차 상당히 그러니까 좀 더 너그럽고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지금 민주라는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진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위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사과를 하면서도 그 임미리 교수의 정치적인 이력에 대해서 그걸 갖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당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공보국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실무 책임자는 갈아야죠. 인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는 지킨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예. 앞으로 이 그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 자체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 앞서 아까 지금 김남국 변호사의 강스갑과 이게 다 같이 맞물릴 경우에는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폭풍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지금 보는 제가 견해를 볼 때는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나 김남국 변호사보다도 임미리 칼럼 고발건이 더 크다고 보는데 저는 뭐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 일을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 봐요. 근데 그 조직이 건강하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그 수습하는 과정에서 저는 그것이 검증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자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그 수석 대변인이 그 부분을 주도했고 사무총장이 결재를 했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그걸 갖다 발표는 이해식이 보고를 했고 예를 들면은 보고를 했어요. 보고했는데 다들 뭐 무슨 내용인지 뭐 대충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 공당으로서 해야 할 말이 아닌 거고 그래 봤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해찬 당대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본인이 국민에게 사과하든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국민들한테 그 사죄하는 왜냐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를 그동안 계속 그 갖고 왔던 가치가 바로 민주당의 지금까지 기치와 가치였는데 그 부분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멍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황 소장이 이야기하는 파시즘이나 독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나올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이낙연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라 그랬어요. 그 오늘 출범한다고 출범할 하는데 건데 내정자라 그랬는데 그분이 개인적 사과인데 내정자 신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뭐 그 나름대로 사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정확하게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바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이해찬 대표 입을 계속 절약을 하고 있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내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할게. 민주당의 주류 주인이 누굽니까? 사실 아까 지금 친문 팬덤을 이야기했는데 그 세력 거기에 정서를 거스르는 거는 누구도 아무도 못합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죠. 자, 이해찬 대표도 마음대로 못한다. 지금 얼마나 공력을 치렀습니까? 전번 총선하고 지금 대표되는 과정이 되고요. 자, 그다음 한 달 전에 비해서 민심이 많이 악화됐다. 아까 이야기했죠. 야당 심판이냐 여당 심판이냐 역전이 될 정도로.
보십시오. 그럼 사실 야당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정권 지원, 정부 지원 정도로 표현하는 게 객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물어봤죠, 설문에. 그 과정에 여론이 지금 바뀐 데는 한 서너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하면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 추진 과정이 되고 조국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부활시켰던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하면은 여기 임미리 사건도 사실 그거 관련된 그것도 관련이 있죠.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하면은 이 메르스 코로나 이 지금 사건도 지금 하나에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지금 그 뒤에 유심히 보면은 그것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게 전부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게 친문 이 팬덤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코로나 사건이 처음 이거 잘 관리될 때 보면은 그냥 진중하게 그것을 이거 잠시 좀 이 진중하게 지켜봤어야 됐는데 정치인들은 별건으로 언론에 들어가 보면은 이 포털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을 이명박 정부 또는 박근혜 정부 때의 메르스나 사스 때와 비교를 하면서 현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거를 대단히 많이 그 언론에 그 포털에 대고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갔습니다. 그건 누가 했겠어요? 정치인이 한 게 아니에요. 신문이나 그쪽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후에도 잘 관리가 됐으면 됐는데 이것이 이후에 지금 이 문제가 악화되는 상황으로면은 역풍으로 맞게 돼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 저희들이 이거 메르스 코로나 사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조사를 2차례를 했었습니다. 보면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이 정부의 신뢰에 대해서 한 2주 전에 했을 때는 한 51% 신뢰한다. 그 다음 주에 하니까 61% 급상승을 하면서 신뢰감을 보였죠. 그렇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게 좋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유심히 하나 봤어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90%가 넘게 반대를 하는 여론이 한편에는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국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에서는 이 그 코로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친중 친미 관련 이 프레임에 걸려들 수 있는 반대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들의 차단해야지. 그러니까 차단하는 전면 차단 또는 차단하지 않는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차단 한 40%대, 여행객이라도 차단 한 차단하자는 것이. 45%대, 하여튼 합해서 50%가 막자는 의견이 90%. 예, 막아야 된다는 여론이 약 90%가 넘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판을 걷는 이런 형국에서의 이 코로나 사태였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자화자찬하는 이런 분위기를 끌고 갔던 것이 이 팬덤 친문 팬덤을 형성하는 그 SNS 부대들 팀들인데 이네들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될 뿐더러 그 안 되면서 자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 당내 그런 아까 얘기했던 김남구 사건 또는 임교수 사건 이런 문제가 나와도 당내에서 의사 결정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소위 말하는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중지성이라고 하네요. 집단 의사 결정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 대표 당 구조에서도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이죠. 결국 말하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오늘